선생님, 요즘 병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혹시 길에서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만 믿고 마음 놓고 계신가요? 얼마 전 부산에 사는 69세 박철민 어르신은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로만 700만 원을 썼습니다. 몇 달치 연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거죠. 이런 일이 나에게는 절대 없을 거라고 정말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 현명하신 분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이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평생 낸 연금마저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현금, 그 진짜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장의 종이가 평생을 지켜온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기 평생을 공직에 바치고 이제는 연금이라는 튼튼한 성 안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정식, 올해 70세. 그에게 연금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땀과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 쌓아 올린 인생의 훈장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거실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정식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신중하게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던 아내 박순자 여사가 툭 말을 던졌다. 영감, 그거 뭐 그리 애지중지 들여다봐요? 나라에서 주는 돈, 날짜 되면 알아서 들어올 텐데. 순자의 말에는 애정이 섞인 타박이 담겨 있었다. 정식은 헛기침 한 번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알아서 들어오니까 더 귀한 게지. 이놈 덕에 우리가 자식놈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거야. 이게 우리 노후의 성벽이라고, 성벽. 그는 매달 1일 아침이면 은행 앱을 켜서 연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했다. 그에게 그것은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성벽은 무슨... 어제 시장 갔더니 순덕이네 남편, 글쎄 보이스피싱에 홀라당 넘어가서 3천만 원을 날렸다지 뭐예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고 얼마나 우는지. 그 집도 연금만 보고 사는 집인데 어쩐데. 순자는 콩나물 한 움큼을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다. 정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쯧쯧. 그러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지. 나는 절대 그런 거에 안 당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이 단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다.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만 자신하는 대로만 흘러가던가. 그녀는 말없이 콩나물만 다듬었다. 그들의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은 그렇게 삐걱임 없이 굴러가는 듯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절친한 친구 영희의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아주머니,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식과 함께 허둥지둥 달려간 병원 응급실. 하얀 시트 위에서 신음하는 영희의 모습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진단명은 고관절 골절. 의사는 무덤덤하게 수술과 긴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술비와 비급여 항목을 합쳐 본인 부담금만 4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퇴원 후에는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간병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희의 자식들은 병원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내가 더 내라. 형편 뻔히 알면서 무슨 소리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자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영희가 평생 의지했던 것도 매달 나오는 빤한 연금이 전부였다. 그 연금으로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조차 버거웠다. 정식은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의 얼굴에도 낯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식이 아끼는 분재에 물을 주며 어렵게 입을 뗐다. 영희 씨는 괜찮을 거야. 자식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을 삼켰다. 여보, 만약 저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 질문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순자의 가슴을 짓눌렀다. 평생 튼튼하다고 믿었던 연금이라는 성벽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주말 저녁, 아들 민수가 처연한 얼굴로 부부를 찾아왔다. 밥은 먹었냐는 순자의 물음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던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몇 년간 공들여온 작은 가게가 무리한 확장과 경기 불황으로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당장 이번 달에 막지 못하면 부도였다. 민수는 평생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평생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자부했는데 정작 아들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자랑이던 연금은 당장의 생활비일 뿐 아들의 인생이 걸린 거대한 빚 앞에서는 모래알처럼 무력했다. 순자는 이미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있었다. 그 순간 정식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친구 영희 일도 시장 순덕이네 이야기도 아니었다. 오직 피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얼굴과 텅 빈 자신의 주머니뿐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성벽이 실은 허술한 울타리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식은 잠들지 못했다. 거실을 서성이던 그는 낡은 장롱을 열었다. 깊숙한 곳, 안에 순자가 꽁꽁 숨겨두었을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순자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과 함께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과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정식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아내의 비상금이었다. 통장을 펼쳐본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년도 더 된 날짜부터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고 자기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며 아내가 모아온 돈이었다. 마지막 장의 치킨 잔액은 2천만 원. 아들의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순자의 희생과 사랑으로 느껴져 정식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언제부터? 뒤에 서 있던 순자가 나지막이 물었다. 정식은 돌아보지 못한 채 대답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구먼. 이 성벽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순자는 남편의 굽은 등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성벽이 아니에요, 여보. 그냥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 같은 거지. 지붕은 낡으면 고쳐 써야 하고 태풍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밑에 작은 솥단지라도 숨겨둬야 하는 거고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새끼가 길바닥에 앉게 생겼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다 뭐예요. 아내의 꾸짖음 섞인 위로에 정식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73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남자였다. 그는 통장을 쥔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어리석은 자신감. 아니, 그것은 모두 고집에 불과했다. 진짜 지켜야 했던 것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가족의 울타리였고 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였다. 그는 울음을 그치고 아내를 마주보았다. 쭈글쭈글한 아내의 얼굴에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현명함과 강인함이 새겨져 있었다. 정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순자야, 내가 지키려던 게 자존심이 아니라 그냥 고집이었나 보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지배해온 낡은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소리였다. 다음 날 부부는 아들을 불렀다. 순자가 모아온 2천만 원과 정식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작은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을 합쳐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전히 부족한 돈이었지만 민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부는 아들에게 약속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날 이후 정식의 아침 의식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연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순자와 함께 새로 만든 비상금 통장에 1,000원이라도 입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뗏목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오늘도 정식과 순자는 나란히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한다. 여전히 그들의 노후는 연금에 기댄 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진짜 노후의 안전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함께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통장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의 끝에서 어떤 배는 거친 풍랑에 속절없이 부서지기도 하지만 어떤 배는 단단한 닷 덕분에 가장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항구를 지켜냅니다. 여기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노후라는 배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닻을 준비해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올해 72. 30년간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해외 영업부를 누비며 청춘을 바친 그는 퇴직하던 날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품에 안았습니다. 동료들은 그 돈으로 번듯한 상가라도 사서 월세를 받으라거나 유망하다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퇴직금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를 인생의 겨울을 나기 위한 비상장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는 아내 최은희 여사와 함께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방울토마토 넝쿨을 매만지던 아내가 문득 얼마 전 동창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영숙이네 남편 퇴직금 받아서 차렸던 치킨집이 결국 문 닫았나 봐요. 남은 빚 때문에 아들 전세금까지 빼줬다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니까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민주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다. 애초에 그 퇴직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야지. 우리가 매달 받는 연금으로 충분히 먹고 사니 감사한 일이야. 그 장작은 정말 추운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궁이에 넣으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소.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부부는 퇴직금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 부부 공동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 3개의 돈을 나눠 넣고 봉인하듯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들에게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겠다는 침묵의 약속이었다. 장작은 무슨...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흠이라니까. 그래도 지혜 결혼할 때 보니 장인어른이 떡하니 집 사는데 1억을 보태주니 사위들 친구 어깨가 으쓱해지더라던데. 우린 우리 딸한테 그런 것도 못해주나 싶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은희는 상추잎을 따며 괜한 투정을 부렸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 돈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그건 우리 지혜가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잡아주는 손이 되어야지. 남들 보기에 좋은 비단옷 사주는 돈이 아니라고. 그는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배어 있었다. 그들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견고한 계획 위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의 단단한 닻이 시험대에 오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 주말이었다. 파티시에로 일하는 외동딸 지혜가 상기된 얼굴로 부부를 찾아왔다. 10년간 스승으로 모시던 제과 명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면서 평생이 꿈이던 자신의 가게를 지혜에게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다. 목 좋은 상권에 단골 손님까지 확보된 2번 다시 없을 기회였다. 문제는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쳐 당장 3개월 안에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은행 대출을 알아봤는데 제 신용으로는 3천만 원이 한계래요. 제가 모아둔 돈까지 합쳐도 턱없이 부족해서. 지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부모에게 짐이 되기 싫어 늘 씩씩했던 딸이었다. 그런 딸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는 순간 민준과 은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민준은 아들의 실패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친구의 얼굴, 빚 때문에 전세금을 빼줘야 했던 동창의 처진 어깨를 떠올렸다. 만약 자신에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딸의 꿈을 눈앞에서 부서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을 것이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도감과 함께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온 자신의 원칙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고 있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혜야, 아빠 똑바로 보렴. 돈 걱정은 아빠 엄마가 할 테니 너는 내 꿈을 어떻게 펼칠지만 생각해. 우리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려고 돈을 모은 거야. 이런 날 쓰려고. 그날 저녁, 민주는 낡은 장롱을 열었다. 아내와 함께 봉인해두었던 3개의 통장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통장을 감싸고 있던 낡은 고무줄을 풀어내는 그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돈에는 지난 10년간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않고 비싼 옷 한 벌 사 입지 않으며 아껴온 부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통장을 딸에게 건네는 민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그 한마디에 지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부모님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빚의 무게에 짓눌린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로운 준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평생을 계획하고 인내하며 쌓아올린 튼튼한 닻이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항구가 되어준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지혜의 빵집이라는 간판이 내걸린 가게에 부부가 나란히 들어섰다.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하얀 요리사 모자를 쓴 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부모님을 맞았다.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민준이 아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중에 오늘 저 빵 한 조각만큼 값진 게 있었을까? 은희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꾹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식의 성공을 지켜보는 부모의 더 없는 기쁨과 자신들의 노후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함께 어려 있었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노후 준비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나의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의 장롱 속에는 사랑하는 자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단단한 닻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를 보이는 법입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어르신과 김민준 어르신의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과 자녀 지원을 꼽았습니다. 바로 이정식 어르신이 겪었던 2가지 위기가 대부분의 은퇴 가정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생활비로는 쓸 수 있지만 갑자기 둑이 터지듯 닥쳐오는 거대한 위기, 즉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는 암도, 치매도 아닌 바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중증질환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간병비, 비급여 치료비,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본인 부담금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드는 간병비는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곧바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리스크는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한 노후 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은 가장 든든한 보험인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빚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자금 지원으로 인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노후의 품격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액수가 아니라 어떤 풍랑에도 가라앉지 않게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현금 닻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최소 1년치 생활비 혹은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간병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 3천만 원 정도의 비상자금은 연금과 별개로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내 자존심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모으기 어려우시다면 매달 받는 연금의 단 5%라도 10,000원이라도 따로 떼어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습관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민준 어르신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 노후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가지 안전망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알기만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게 갑자기 아플 때 들어가는 병원비잖아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넘어져서 큰 수술을 받거나 배우자가 쓰러져서 목돈이 들어갈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나라에서 병원비를 보태주는 건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239만 원이 안 되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내 1년치 소득의 10%를 훌쩍 넘어버렸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폭탄을 맞았다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관절이라도 다쳐서 수술하고 나면 간병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시거나 목욕을 도와주시거나 하루 동안 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 본인 부담금 15% 정도만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온전히 짊어지는 간병 부담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다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신대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1577-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재난적 의료비나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얘기를 해볼까요? 한 달에 받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연금 말고도 우리 소득을 보충해줄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만 65세가 넘으시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나라에서 매달 드리는 생활비예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한 달에 최대 약 34만 원,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약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니까 만 65세가 되셨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을 때 이 주택연금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내가 평생 살던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나라에서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 겁니다. 나라가 보증하니까 연금이 끊길 위험도 없고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소일거리라도 하는 게 활력도 생기고 좋잖아요.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환경미화나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같은 일자리를 100만 개 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도 손에 쥐면 얼마나 요긴하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노후 소득의 3층 석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일자리 소득까지 더하면 훨씬 든든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마음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자식 문제죠. 자식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사정하면 부모 마음에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어요. 하지만 무작정 내 노후 자금을 다 내어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바로 돈을 주기보다는 자녀가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알려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이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것들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함께 알아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래요. 이게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노후가 무너질 정도로 무리하게 도와주지는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용도로 도와줄지 딱 선을 정해놔야 자식이 정말 힘들 때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이라는 성벽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우리 인생에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그저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닥쳐와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니까요. 저문은 들녘에 홀로 선 나무처럼 한평생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셨지요. 굽은 등에는 가족의 무게가 실려 있고 주름진 손에는 땀과 눈물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줄 차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에 나온 이야기들이 혹여남이 일처럼만 들리셨나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갑작스러운 병마 앞에 평생 모은 재산을 속절없이 흘려보내야 했던 첫 번째 아버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쌈짓돈까지 모두 내주었지만 결국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겨울을 맞이해야 했던 어머님의 뒷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찌 처음부터 잘못되었겠습니까?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어디에 있는지, 내 손을 잡아줄 따뜻한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도 보았습니다. 비슷한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나라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신 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튼튼한 돛을 펼쳐 위기를 넘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빠듯한 연금만으로 막막했던 노후에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이라는 두 대의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과 용돈까지 얻으며 웃음을 되찾은 그분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그저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이 잘 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어르신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오직 자식과 가정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을 나가셨고 달빛을 받으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젊음과 맞바꾼 자식들의 성장, 당신의 눈물과 맞바꾼 가족의 웃음, 그것이 당신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커서 품을 떠나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에 하얀 서리와 깊은 골짜기만 남았을 때 문득 밀려오는 허무함과 불안감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이 사회를 위해 바친 헌신을 국가와 사회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여러 제도들은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께서 평생을 바쳐 이 나라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마땅한 보답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정을 부끄러워하며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전화기를 들어 물어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당당하게 찾고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집문서나 통장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의 어깨에 놓인 가장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두 번째 인생의 여정에 따스한 햇살이 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웃음을 찾아드리는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 연금은 부족한데 물가랑 병원비만 미친 듯이 오르는 것 같다고요. 요즘 60대, 70대 분들 사이에서 노후 의료비랑 생활비 감당 못해서 퇴직 후에 다시 일자리 찾으러 나섰다는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자고 일어나면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가 통장을 탈탈 털어가는데 정작 내 노후 통장은 비어있는 느낌. 혹시 그러신가요? 나도 뭐라도 불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식 시작해도 될까?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퇴직금 날리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시작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용히 내 또래 사람들 중 일부는 원금 변동은 줄이고 매달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한 걸음 먼저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은 무섭지만 은행 이자는 부족한 60대, 70대를 위해 주식 같지 않은 주식, 월세처럼 배당받는 구조, 그리고 금리 오르내릴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면 앞으로 10년 뒤 노후에서 어떤 차이가 날지 여러분 스스로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울 끝자라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새벽,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의 골목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맨 채 천천히 걸어가는 72살 박병호 어르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어깨가 자꾸만 좁아지는 사람이었죠. 그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만난 김떡집 사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형님 오늘도 혼자 드셨어요? 어르신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렇지 뭐. 혼자라도 따뜻하면 됐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던 건 은퇴 후 20년간 모은 9천만 원이 단 2달 만에 사라져버린 상처였습니다. 박 어르신의 삶은 늘 성실했습니다. 공장에서 35년 일하고 아내와 함께 늦은 밤 라디오 들으며 한 끼 한 끼 소박하게 아껴 살았죠. 아들이 장가갈 때도 손주 태어났을 때도 나 쓰는 것보다 애들한테 보태주자 하며 노후 자금도 얼마쯤은 기꺼이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다들 이걸로 월세처럼 돈 벌어요. 안전하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아요. 안전하다는 말, 월세처럼 들어온다는 말, 노후까지 걱정해야 하는 나이, 그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많지 않죠. 그렇게 어르신은 평생 모은 퇴직금 중 9천만 원을 수익률 보장형 부동산 투자라 믿고 맡겨버렸습니다. 증명서도 있었고 설명회엔 또래 남녀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계약서 들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가득했던 자리였죠. 하지만 돈이 사라진 건 단 57일 만이었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먼저 떠났고 아들은 대전에서 먹고 살기 빠듯해 그에게 짐 하나 더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거지. 누구 탓하겠냐. 그 후로 그는 아침마다 시장을 돌며 자비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박스 정리하고 떡 진열 도와주며 하루 2만 원, 많으면 3만 원. 나도 일을 하니 다행이다 라며 웃어 보였지만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방 안에서 오래된 아내의 흑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당신 몸부터 챙겨요. 하지만 어르신은 눈을 피했습니다. 자책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박 어르신이 웅크린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죠. 형님,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냐, 숙면을 못해서 그래 어지러워서 좀 앉아 있는 거야. 하지만 떡집 사장은 알아차렸습니다. 며칠째 어르신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걸. 홀몸이라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는 걸. 그날 어르신의 손에는 라디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 따라 색이 바랜 오래된 라디오. 아내와 함께 들었던 단 하나 남은 물건.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노년층 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월 지급식 상품을 찾는 분들은 반드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라디오를 꺼려하는 듯 손을 떨다가 다시 켜고 귀를 바짝 대며 듣기 시작했죠. 그대였습니다. 시장 반대편에서 큰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요, 누가 좀 와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박 어르신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라디오는 바닥에 떨어져 깨진 채 흐릿한 목소리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투자 구조를 꼭 확인하시. 떡집 사장이 뛰어와 외쳤습니다. 형님, 제발 눈 좀 떠봐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그 어르신, 작은 일 하나에도 고마워, 고맙네 하며 웃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꺼낸 말은 그게 최선입니까? 순간 모든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평생을 바꿔놓은 말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예상치 못한 진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쓰러진 자리에는 깨진 라디오가 바스러진 유리를 흘리며 마지막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죠. 안전한 월 지급 반드시 구조를. 떡집 사장은 울먹이며 구급대에 전화했고 생선 가게 주인 과일상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어르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왜 이제야 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박 어르신. 검사 결과는 극심한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 여기에 탈진이 겹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버티신 겁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혼자 감당해 오신 것 같네요. 말을 들은 떡집 사장은 자리를 지키다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상인 모두가 눈치껏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매일 편의점 1+1 할인 도시락만 먹어온 것, 새벽마다 구석에 앉아 흑백 사진을 보며 한숨 쉬던 것, 아들이 전화하면 괜히 괜찮다, 잘 먹고 잘 지낸다며 웃던 것, 그 모든 거려. 다음 날 새벽같이 어르신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떡집 사장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 놀래키면 못 써요.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멀리 창문 밖 흐릿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돈 잃은 것보다 그거 숨긴다고 남은 사람들 걱정하게 만든 게 더 바보였어. 떡집 사장은 어르신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르신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흔들리면 아무도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떡집 사장은 오래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살아온 이 사람들이 형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님 편인 거 몰랐어요? 박 어르신은 얼굴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감춰온 마음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떡집 사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기대드릴 차례예요. 박 어르신이 퇴원하자 시장 상인들은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야채 가게는 형님 오늘은 이거 드세요 라며 따끈한 미역국을 포장했고, 과일 가게는 이제 비타민 챙겨 드셔야지 라며 딸기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옆 골목 국수집은 평생 공장 다니신 분이 국물도 못 드시면 안 돼요 라며 소면을 삶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집 사장은 어르신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시장 사람들 다 같이 모았어요. 형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봉투 안에는 누군가 5,000원, 누군가 10,000원, 누군가 30,000원씩 모은 소박한 시장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봉투를 꽉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그때 떡집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아내분이 살아계셨으면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라고 했겠지. 아내의 말, 어르신의 인생을 지켜준 마지막 말. 그 말이 다시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어르신은 깨진 라디오 대신 중고 스마트폰을 들고 작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월 지급식, 니츠, 커버드 콜이 뭐야? 하지만 시장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에게 작은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형님, 뉴스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식 같지 않은 주식부터 시작하라네요. 월세처럼 배당이 나온다던데요. 니츠는 건물 월세 받는 느낌이라던데요.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뜻밖에도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채권 ETF를 조금 사두었고, 누군가는 이자처럼 들어오는 ETF가 있다며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뒤처진 게 아니었구나. 다들 조금씩 배우고 있었구나.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며칠 뒤, 박 어르신의 집 우편함에 작은 등기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9천만 원을 맡겼던 그 투자회사 대표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상이라도 해준대요. 떡집 사장의 말에 어르신은 봉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마음만 더 흔들리게.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날의 진실을 이제야 말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르신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날의 진실?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왜 지금이란 말인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은 수년간 연락이 뜸했던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침묵을 깨고 꺼낸 말은 박 어르신의 남은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현관 앞,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년 만의 만남, 하지만 얼굴은 어릴 때 보던 그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정면으로 싸우다 지친 사람처럼 눈가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박 어르신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아들이 집까지 찾아오리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등기봉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투자회사,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들은 떨리는 숨을 골라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돈을 맡겼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찾아가 항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돌려줄 돈도 없고 내려놓으시라. 박 어르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그걸 알고도 왜 나한테?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대전에서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 요청할까봐 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들은 천천히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한 문장을 말했다. 내 아버지 돈은 내가 나중에 갚아라. 그 말 듣는 순간 차마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박 어르신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최선이었냐? 그 말에 아들은 마치 심장을 찔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는 제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아버지까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는 평생 똑부러진 분이었잖아요. 제가 그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도 망했어. 이 말을 참아 못했어요. 아들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웃음,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듯 했습니다. 당신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어르신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에게 돌아보며 차갑게 말하려던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 말은 책망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다 품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떡집 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서울시장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아내가 생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일어나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화내세요. 저 자격 없어요. 박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화낼 힘도 없다. 그리고 미워하고 살기엔 내가 남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아들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과 아들은 나란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세요? 형님이 늘 자랑스럽다 하셨어요. 어르신은 부끄럽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아들은 그 말에 눈가가 젖었습니다. 떡집 사장은 따끈한 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걸으시니 보기 좋네요. 원래 인생은 내가 망쳐도 가족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아내의 흑백 사진 앞에서 따뜻한 국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배울 거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주식 같은 건 무섭지만 주식 같지 않은 주식부터 천천히. 아들은 살짝 웃었습니다. 리츠 월배당 ETF 그런 거요? 어르신은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너도 나랑 같이 배워볼래?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 손잡아 드릴게요. 며칠 뒤 떡집 사장이 새 라디오를 건네주었습니다. 형님, 이건 시장 사람들 마음이에요. 어르신은 라디오를 조심스레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노년기의 재물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 진짜 노후의 시작입니다. 어르신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 노후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준 거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손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늦었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은 어떤 나이에서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오래된 주택가. 그 동네 사람들은 최정훈 씨를 참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삼성 계열의 전자부품 대기업에서 33년 동안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고 2020년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정확히 1억 7천만 원이었다. 정훈 씨는 그 돈을 손에 쥐고도 기뻐하지 못했다. 2020년 이후 한국의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2024년도에서 2025년엔 병원비,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까지 뉴스를 틀면 매일 인상이었다. 그는 은퇴하던 해에 일기를 남겼다. 퇴직금이 많아 보이지만 20년, 30년을 버틸 돈은 아니다. 잘못 굴리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더 늦기 전에 배우자.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전 재산을 잃고 만년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정훈 씨는 퇴직 후 단 한 번도 한 방에 흔들린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코인으로 몇 배 올랐다고 말할 때도, 지인이 이건 무조건 오른다고 종목을 알려줄 때도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나는 잃지 않는 게 먼저야.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을 시험했다. 2021년 겨울, 아내 유정희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들은 진단은 심장 문제로 인한 가벼운 허혈 증상이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꾸준한 검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검사비, 병원비, 약값. 2025년 한국에서 노년층의 의료비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다. 거기에 2022년부터 금리가 치솟고 살림살이는 점점 더 빠듯해졌으며 정훈 씨 부부는 하루하루가 줄어드는 통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그만둔 옛 동료가 찾아와 말했다. 정훈아, 나 요즘 월세처럼 돈 들어오는 투자로 버틴다. 리츠하고 알아? 건물 월세 받아서 나눠주는 구조라는데 안전하다더라. 너도 해봐라.
그 순간 정 씨의 마음속에도 딱 한 줄의 유혹이 스쳤다. 아내 병원비 앞으로 10년은 더 필요할 텐데. 그도 흔들렸다. 아내가 아픈 모습을 보면 돈을 더 빨리 굴려야 할 것 같은 불안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 확신 없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 때문이었다. 그는 대신 노트 한 권을 펼쳐 2021년부터 꼼꼼히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적기 시작했다. 임대율 100%에 가까운 상장 리츠들, 배당 성향 90% 이상을 법으로 강제하는 구조, 금리 상승기엔 리츠보다 인프라 펀드가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 월배당 ETF의 채권 리츠 배당주 커버드콜 구조, 금리 흐름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 정은 씨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투자는 없다. 하지만 위험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내 노후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그러던 2023년 봄, 아내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오래 입원해야 했다. 정은 씨는 침대 옆 의자에서 밤새 간병하며 세상 모든 남편이 느낄 법한 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여보, 나 잘못하면 당신 지켜줄 돈이 부족할지도 몰라.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든든해요. 그 말이 오히려 정은 씨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창가에서 그는 작은 선택 하나를 했다. 삶을 뒤흔들 만큼 위험한 선택도, 상황을 피하려는 도망도 아닌 신중함을 지키는 선택. 오늘부터 매일 1시간은 금융 공부다. 내가 아플 수도 있으니 내가 먼저 배우자. 그는 노트북을 펴고 2025년 현재 한국의 금융 환경을 다시 체크했다. 한국 리츠 시장의 임대 안정성, 인프라 펀드의 금리 민감도, 배당 ETF들의 NAV 변동 위험,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리츠 채권 가격이 회복되는 구조, 주식 같지 않은 주식이 왜 초보 은퇴자에게 맞는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산, 그리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투자. 그게 우리 부부를 지킬 길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방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욕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걸. 며칠 뒤 아내가 퇴원하던 날, 정은 씨는 집 거실에 앉아 퇴직금과 예금, 그리고 저축성 보험까지 모든 자산 목록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잃지 않는 노후를 위해서. 그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첫 정식 투자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의 삶은, 그의 노후는, 그의 아내 역시 그 작은 클릭 하나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정은 씨의 본격적인 투자는 2023년 초였다. 그는 프린트 한 뭉텅이를 책상 위에 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며 이렇게 적었다. 임대율 98%에서 100%, 유지 중인 오피스 리츠, 레버리지 비율 30% 이하의 인프라 펀드, 채권 인프라 기반 월배당 ETF, NAV 훼손이 적고 배당 성향이 안정적인 종목. 그는 단 한 종목도 설명 듣고 좋다며 산 적이 없었다. 모든 종목을 직접 공부하고 이해한 뒤에만 선택했다. 그리고 2023년 말, 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며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그는 패닉세를 하지 않았다. 리츠 주가는 떨어졌고 ETF들도 변동성을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말하곤 했다. 아이고야, 주가 다 빠졌는데 어쩔 거야? 요즘 다 현금 들고 있던데. 그러나 정은 씨는 오히려 노트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금리 올라서 힘든 건 대부분 구조적인 이유. 하지만 인프라 펀드는 레버리지 적다. 장기적으로 월배당 받는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대로였다. 아내 병원비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그의 계좌에는 매달 일정한 배당금이 쌓이고 있었고 그 배당은 부부가 병원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와 약값을 충분히 감당해줬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배당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 세상 무섭게 공부하는 사람이 됐네. 정은 씨는 미소 지었다. 잃으면 끝이니까. 우리 둘 다 지키려면 더 배워야지.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절정의 순간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2024년 말 어느 흐린 오후, 정은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오래된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다. 화면엔 아들 진우라고 떴다.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진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어요. 내일자로 나가라네요. 그 말에 정은 씨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떨어졌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 저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순간 정은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고 아내의 병세가 진정되던 이 시점에 가족을 향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그날 밤 정은 씨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 우리 여전히 괜찮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들 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였을까? 아니면 더 큰 책임감을 일으킨 것일까? 정은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아들 진우와 마주 앉아 말했다. 내가 살면서 배운 게 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비난하거나 혼내면 그게 진짜 무너지는 거다.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우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정은 씨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인생이 이렇게 뒤집히는 날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그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원칙의 정점이었다. 2024년 겨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 시 리츠 채권 ETF 회복 가능성, 월배당 상품 안정성 재평가, 임대율 높은 리츠, 장기 경쟁력 다시 부각 같은 내용이 쏟아졌고 정은 씨가 선택했던 리츠와 인프라 ETF들은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5년 1월 정은 씨 계좌의 순자산 가치는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옆에서 속삭였다.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요. 정은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그에게 어떤 보상보다 큰 위로였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노후 환경은 쉽지 않다. 물가도 병원비도 금리도 자식들의 삶도 어디 하나 가벼운 곳이 없다. 그러나 정은 씨는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는 한 방을 노리지 않았다. 남들이 좋다 하는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주식 같지 않은 주식부터 위험을 이해한 것부터 자신의 속도대로 시작했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그의 노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정은 씨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노후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은 씨 이야기 혹시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으신가요? 지금의 한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노후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만 19세 이상 가구주 중 약 76.5%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국민연금을 준비수단으로 꼽은 비율이 약 61.1%에 달했습니다. 또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노후를 대비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며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서는 중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기준 약 268만 원, 개인 기준 약 165만 원 수준의 월 평균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오며 노후 준비가 단순히 은퇴 후 여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 수준의 실질적 과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여러 조사에서 노후 준비 지수라는 종합평가를 분석해보면 전체 평균은 약 69.9점 정도로 나타났지만 건강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재무 대인관계 여가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가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삶의 질 측면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독거노인의 경우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 생활비 부담, 돌봄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노후 준비가
재무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투자 신탁 구조가 일반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고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고배당 기반의 자산이나 월 단위 지급 구조를 가진 상품은 은퇴 이후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여러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장기적인 노후를 버티기 어렵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공통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층의 현실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들 중 상당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해야 하고 상대적 빈곤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하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분산된 생활비 구조 마련이 노후를 버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여러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노후의 핵심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이해하고 안정적 구조를 마련해 잃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며, 동시에 건강관계여가와 같은 삶의 영역까지 함께 고려해야 더욱 안전한 노후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노후 준비의 문제를 살펴봤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지자체와 광역정부가 노후준비센터를 지정하고 재무건강여가 대인관계 내 영역을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맞춤형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 건강관리 지원, 거주지역 기반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 생활 기반 마련,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개인이 혼자 준비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이 규정되어 있어 노후준비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과제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으로 이어졌고, 예컨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 김제시 등에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이 확대되어 재무설계 상담, 금융교육, 지역 기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에서는 연금체계 개혁과 함께 은퇴 이후 수입 흐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기본연금 또는 보조연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월지급식 구조의 금융상품이나 리츠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도록 장려했고, 이런 방안이 고령자 삶의 만족도 향상에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제도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즉, 노후 준비는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흠을 만들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이용하고 건강여가 관계라는 비재무적 영역까지 포함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실질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복지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재무연금 상담을 활용하십시오. 혼자 정보 찾느라 시간 보내기보다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진단, 재무설계 템플릿, 지역금융기관 연계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노후소득 구조 마련을 위해 임대형 부동산 투자 신탁 REITs 또는 인프라펀드와 같이 월배당 또는 정기지급 구조가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상품 구조, 운용 방식, 금리 환경 민감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연구에서 연금 정책과 복지제도가 잘 마련된 국가에서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즉 제도뿐 아니라 실제 수입이 나오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주지역 기반으로 건강여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어르신 문화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버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만 하는 노후보다는 배우고 나누는 노후가 실제로 심리적 안정과 생활비 절감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 정책 발표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대비 플랜 B를 마련해 두십시오. 예컨대 은퇴 직후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있을 때 위해 비상용 현금, 소액 분산 투자, 가족 지인 금융 상담 동반 등을 미리 시행해 두면 위기에 흔들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기회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미 길을 닦아 놓았고 해외에서 입증된 모델도 존재합니다. 남은 것은 바로 나의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시한 제도와 전략 중 하나라도 시행으로 옮긴다면 앞서 보았던 고민 많은 노년층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야기했던 준비된 노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발만 먼저 내디디면 긴 야망 대신 하루하루가 편안해지는 노후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할지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한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홀몸으로 서늘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외로움과 후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에게 남았던 건 무너진 계좌와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그게 최선입니까라는 마지막 힘겨운 속삭임뿐이었죠. 그 말에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후회와 용서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에 기대지 않고 배우는 용기로 노후를 지켰습니다. 남들이 조급히 뛰어들 때 그는 한 걸음 천천히 멈춰 섰고, 위기가 닥쳐오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공부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산하고 나누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과정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는 잃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자신과 가족의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결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갈랐던 건 단 한 가지,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려 했냐? 아니면 지치고 외로워진 마음을 세상이 던져주는 말에 맡겨버렸냐? 그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지지도 누가 대신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는 순간에 후회를 남기고 누군가는 같은 순간에도 오늘부터 다시 해보자 하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세상이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쉽게 손 내밀기 어려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일찍 준비한다면 매달 들어오는 작은 배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투자가 평온한 밤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노후는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두 사람의 삶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무섭고 두렵더라도 배우고 준비하고 지켜내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그 길 끝에서 여러분도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말 자주 들리죠. 월 300만 원 벌어도 빠듯하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한 달 7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서울 외곽의 한 60대 부부는 몇 년 전 은퇴 후 매달 7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들 얼굴엔 걱정보다 미소가 많다는 겁니다. 적게 써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50대에서 60대 중 절반 이상이 수입은 있는데 여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줄고 병원비는 커지는데 행복은 점점 멀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중 어떤 분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묘하게 평온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달 70만 원으로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그들의 5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놓치면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꼭 돈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월급이 많아도 늘 빠듯한 사람, 반대로 한 달 70만 원으로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평범하지만 너무도 특별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사람들. 이 부부를 만나고 난 뒤 저는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충남 서천의 오래된 시장 골목. 비 오는 날이면 좁은 천막 아래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집 옆으로 장터의 하루가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골목 한켠 허름하지만 정갈한 반찬 가게를 지키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72세, 이름은 이정표, 아내는 69세, 이름은 박춘자. 둘은 결혼 45년 차지만 여전히 서로를 당신이라 부릅니다. 가게 앞에는 늘 2개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라디오를 듣죠. 라디오에선 옛 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 아내가 조용히 따라 부르면 남편은 잔잔히 미소를 짓습니다. 여보, 오늘도 김치밥 팔릴까?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내일 반찬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그들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단정했습니다. 아침엔 시장 국밥 한 그릇, 점심엔 도시락 반찬으로 때우고 저녁에 남은 김치와 된장국 한 그릇으로 마무리. 한 달 생활비는 고작 70만 원. 그런데도 두 사람의 표정엔 불안이 아니라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정표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부족하대. 근데 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배고프지 않고 아내랑 하루에 3번 웃을 수 있으면 그게 부자지. 아내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덤덤히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는 욕심 버리고 맛있게 사는 거지. 그러던 어느 겨울 남편이 갑자기 손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당신 손이 왜 그렇게 부었어? 괜찮아. 잠깐 무거운 걸 들었더니 그런 거겠지.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선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래 서 있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장사도 쉬어야 해요. 의사의 말에 부부는 멍하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가게 안. 아내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23만 원. 남편은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혜 우리 정말 끝인가. 다음 날 시장에 나온 이정표 씨는 의자를 놓고 손님 대신 바람을 맞았습니다. 김치를 담그던 아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할까? 뭘? 장사 말이야. 당신 아프잖아.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대답했죠. 춘자야, 그 노래 알지?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 노래처럼 우리도 지금부터야. 며칠 뒤 남편은 가게 문을 닫는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어귀의 경비 일을 맡은 겁니다. 하루 4시간 밤낮이 바뀌는 일이라 쉽진 않았지만 그는 손으로 담그는 김치 대신 사람들을 맞이하는 미소를 팔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하루 되세요. 그 한마디에 지나던 사람들이 미소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마다 김치를 담그며 남편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 도시락엔 늘 같은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 달걀말이, 그리고 밥 위에 김가루. 남편은 그 도시락을 먹으며 말했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야.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는 다시 흘러갔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70만 원. 그 안엔 병원비도 전기세도 그리고 서로를 위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정표 씨 있잖아. 그 사람 매달 적금을 붓는다더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형편에 무슨 적금이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 돈 뭐 하려고 모은 거야? 남편은 허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생일날 여행 한번 가보려고. 바다 보면서 김밥 먹자고 했잖아. 그 약속 아직 못 지켰잖아. 그 말에 아내는 그만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아프지 않으면 그게 선물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그들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고 시장 골목의 불빛 사이로 두 노부부의 작은 그림자가 겹쳐집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부부의 통장엔 70만 원뿐이지만 그들의 마음엔 7억보다 더 큰 감사가 들어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이정표 씨가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이 꼭 돈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날 이후 제 노트에는 이렇게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가난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장에 가게 앞 의자 2개엔 늘 그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작은 라디오 하나, 김치 한 통, 그리고 미소 하나로 세상을 버텨내고 있죠. 봄이 오던 어느 날 이정표 씨는 조용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 속 잔고는 32만 7천 원. 그 돈은 매달 조금씩 모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적금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죠. 춘자야, 이번 주에 나랑 바다 보러 가자. 아이고, 돈은 있어? 있어. 우리만의 여행 적금.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시장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던 그 순간 남편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김밥값이야. 이번엔 내가 쌌어.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고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을 안고 있었지만 그 어느 청춘보다 평온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보령 앞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방파제 끝까지 걸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 결혼식 날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 못 갔잖아. 그래서 이렇게 늦게라도 왔잖아. 내가 당신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마치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 같았습니다. 행복한 기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자 아내가 심한 기침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심장 기능 저하.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꽤 들어갈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입원과 시술비까지 하면 약 1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 금액은 이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괜찮아. 약만 먹을게.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병원비 견적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르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쌀 2만 원, 전기세 1만 5천 원, 김장용 소금 8천 원. 모든 항목 옆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줄엔 춘자 병원비 미정이라는 글자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춘자야, 이번에도 내가 방법 찾아볼게. 이정표 씨는 다시 시장 경비 일을 늘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는 손전등을 들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추운데 괜찮으세요? 지하던 청년이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는 순찰 중 갑자기 무릎이 꺾여 넘어졌습니다. 통증보다 무서웠던 건 아내에게 들킬까 봐였습니다. 그날 새벽 집에 돌아온 그는 몰래 무릎에 팥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또 일 흘렸지?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 안 가도 돼. 그냥 당신 옆에 있으면 그게 약이야. 아니야,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당신은 내 평생의 이유니까.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흐던 노래가 멈췄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오래된 손목시계를 팔았습니다. 그 시계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아내가 사준 것이었죠. 이거 팔면 당신 마음 아플 텐데. 괜찮아. 그 시계가 시간을 알려줬다면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줄 거야. 입원 후 아내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그냥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읽어줘. 남편은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내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랑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당신 곁에 없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 모든 날이 내 부자 인생이었어. 그러니 울지 말고 김치 냄새 나는 당신의 하루를 계속 살아줘요. 그는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춘자야, 이게 최선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병원 독도를 울렸습니다. 몇 주 뒤 아내는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놀랍게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의 힘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퇴원 날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또 한 번 인생을 줬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당신이 김치 담그는 법 배워야지.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새벽 아내 옆에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에 닿은 소금 냄새, 마늘향, 그리고 웃음소리. 그것이 그들만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하루는 여전히 7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엔 시간, 감사, 그리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라디오에선 다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남편이 말합니다. 이 노래, 이제 진짜 우리 노래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시장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돈이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행복이란 건 큰 집이나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웃을 수 있는 사람, 내 곁에 앉아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달 70만 원으로 산다. 하지만 마음은 매일 7천만 원처럼 풍요롭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상우 씨세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햇살 좋은 오전이면 늘 3층 베란다에서 커피를 내리는 한 남자가 있죠. 그가 바로 박상우 씨입니다. 박상우 씨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한 기술직 엔지니어였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평균적인 금액이었지만 그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많은 동료들은 퇴직하자마자 부동산에 뛰어들었고 지인 소개로 상가, 투자나 식당 창업에 몰두했죠. 퇴직하면 바로 장사해야지. 월세라도 나와야 노후가 편하다. 그 말들이 흔한 농담처럼 오갔습니다. 하지만 박상우 씨는 달랐습니다. 퇴직 1년 전부터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나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이 새나가지 않게 만드는 게 먼저야. 그는 그렇게 지출관리 중심형 노후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대신 서울 안에서 생활비 100만 원 이하로 사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는 퇴직 직전 회사 식당의 한 구석에 앉아 매일 점심시간마다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비, 교통비, 병원비, 취미비까지 세세하게 적으며 은퇴하면 이건 줄이고 저건 유지해야겠군. 혼잣말을 반복했죠. 동료들은 그를 쫀쫀하다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진짜 웃을지 봐야지. 2023년 봄, 그는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받은 꽃다발엔 이제 제2의 인생 시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와 동시에 수많은 유혹이었습니다. 형님, 이 근처 재개발 들어간대요. 지금 투자하면 2배는 확실합니다. 퇴직금이 놀면 뭐합니까? 커피숍 하나 차리시죠. 브랜딩만 잘하면 젊은 애들 줄 섭니다. 저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친했던 회사 동기도, 오랜 친구도,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던 후배까지 좋은 자리 있다며 그를 꼬셨습니다. 그때 박 씨는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점검할 때야. 그는 먼저 자신이 가진 자산을 냉정히 들여다봤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퇴직금,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한 채. 이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는 고정비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 생활로 전환, 외식은 한 달에 2번만, 소비 대신 경험 중심의 취미생활 독서, 걷기, 텃밭, 병원비 절약을 위해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루틴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그의 한 달 생활비는 놀랍게도 70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얼굴이 오히려 더 밝아졌다는 겁니다. 2024년 여름, 박상우 씨는 우연히 퇴직 동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제2의 인생을 자랑했습니다. 나 요즘 빵집 차렸어. 근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나는 친구랑 코인했다가 이번에 조금 물렸지 뭐. 우리 건물 공실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말이야. 그들의 말은 화려했지만
표정엔 피로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박 씨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친구들이 요즘 죽겠다고 한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 순간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매달 연금 120만 원으로 생활하며 여유 있게 산다는 게 혹시 뒤처진 인생은 아닐까? 그날 밤 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가계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세상이 틀어진 걸까? 다음날 아침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KBS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흘러나왔죠. 2025년 현재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이며 폐업률은 2년 연속 30%를 넘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답이 맞았던 거야. 이후 박상우 씨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엔 30분 산책, 점심엔 반찬 2가지, 저녁엔 라디오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취미는 생활 속 미니멀리즘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남은 물건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필요, 불필요, 추억. 어느 날 딸이 집에 놀러와 말했습니다. 아빠, 집이 너무 비어 보여. 심심하지 않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건이 없어야 내 마음이 채워진단다. 그의 하루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출은 줄었지만 관계와 시간은 풍성해졌습니다. 그는 퇴직 전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침 햇살을 즐기고 주말마다 경로당에서 무료 컴퓨터 교육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늙었지만 배울 수 있고 나눌 수도 있지. 그의 인생은 여전히 70만 원짜리 일상이었지만 그 속엔 웃음이 늘었습니다. 2025년 봄, 박상우 씨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 후 무리한 투자로 빚을 지고 결국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욕심냈다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흘러나오는 멘트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걸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덜 잃는 데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내일 아침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새지 않았다. 마음이, 돈이, 그리고 하루가. 그가 만든 인생은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너무도 깊은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욕심을 버린 대신 여유를 얻었고 퇴직금 대신 마음의 잔고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행복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여름, 박상우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아파트 경비원의 인사 소리가 들려왔죠.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 아침은 공짜니까요. 햇살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 대한민국 60대 이상 노년층의 절반이 생활비 부족으로 다시 일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돈보다 여유를 택해 오히려 더 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순간 박 씨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중 하나겠지. 하지만 그의 하루에도 작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빠, 결혼식 축의금 많이 못 드려도 되니까 그냥 와서 축하만 해줘. 딸의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지갑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매달 모아둔 10만 원짜리 봉투 12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봉투들을 모아 하얀 봉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길, 그리고 손수 쓴 편지를 넣었습니다. 아빠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 대신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은 있단다. 돈은 줄 수 없어도 평생 걱정은 덜어줄게. 결혼식 날 딸은 그 봉투를 열어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엔 단 120만 원.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버지의 마음의 연금이 들어있었죠. 퇴직 후 2년, 박상우 씨의 삶은 많은 이들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복지센터에서 노후 재정관리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많아요. 퇴직 후에도 웃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날 그는 단상에 올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겁이 많았습니다. 퇴직하면 뭐 먹고 살까? 내가 버티나 싶었죠. 그런데 깨달았어요. 돈보다 무서운 건 비교심, 그리고 욕심이더군요. 강의가 끝나자 청중 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전 손주들 학원비 때문에 늘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손주한테 공부 잘하라는 말보다 너 오늘 행복했니? 라고 물어보세요. 돈보다 그 말이 훨씬 큰 선물이에요. 그날 이후 그는 복지센터에서 주 2회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강의비는 시간당 3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는 그 돈으로 시장에서 반찬을 사서 이웃 어르신들과 나누었습니다. 돈 돌고 돌아야 따뜻해지지요. 그의 말처럼 그의 노후는 돈의 순환이 아니라 마음의 순환으로 채워졌습니다. 2026년 초겨울, 박상우 씨는 잠깐의 위기를 겪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구동맥 초기 증상이 발견된 겁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일을 줄이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어딘가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난 욕심을 버렸는데 아직도 뭔가를 붙잡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가계부와 일기, 그리고 자신이 적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더 쌓는 게 아니라 번하는 것이다. 그는 그 문장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새로 썼죠.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돈을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셌습니다. 오늘은 몇 번 웃었나? 얼마나 걸었나? 얼마나 감사했나? 그의 인생 통장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채워졌습니다. 2027년 봄, 박상우 씨는 동네 노인회관 앞에서 조용히 화분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70만 원으로 사는 노후 이야기하신 분 맞죠? 에이, 누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기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에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용기 얻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면 그걸로 됐죠? 그게 내가 번 돈보다 값지니까. 기자는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는 없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대신 웃음은 잃었겠죠. 그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바람이 깎아 만든 돌처럼요. 그날 저녁, 박 씨는 복지센터 강의가 끝난 후 시장 통닭집 앞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중년 부부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진짜 힘들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매일 오르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땐 줄이는 게 답이야. 욕심도 비교도 불안도. 2028년, 박상우 씨는 여전히 양천구에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 그중 70만 원으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행복 저금통에 넣습니다. 그 저금통엔 돈이 아닌 쪽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아기 웃음소리를 들음. 딸이 전화로 아빠 고마워라고 말함.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김치 한 통 드림. 이것이 그의 인생 재산입니다. 누군가 물으면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도 한 달 70만 원으로 삽니다. 하지만 마음은 매일 1000만 원씩 늘어납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 60대, 70대 시청자들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행복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돈이 마음을 흔들지 않을 때 찾아온다. 박상우 씨의 인생은 증명합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보다 더 큰 자산은 지혜와 절제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요.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그를 비춥니다. 창문 밖 봄 햇살 아래 그는 여전히 커피 한 잔을 내리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괜찮다. 오늘도 충분하다. 그의 노후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마디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적게 써도 괜찮아요. 다만 행복만큼은 절대 줄이지 마세요. 최근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약 4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약 1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년층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수가 2024년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약 35%에 이르며 이들의 5년 내 폐업률이 70% 이상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 음식 외식업 상권을 중심으로 1년 내 폐업률이 35%를 넘고 3년 이내 폐업률이 60%에 육박한다는 자료도 존재한다. 이처럼 고령층이 준비 없이 은퇴하거나 창업자영업에 뛰어들 경우 경제적 리스크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커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퇴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집단은 우울 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나아가 해외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와 건강 간 상관성을 살펴본 자료는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면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자존감과 건강 지표 개선과 연관된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단순히 적당한 수입이 확보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후를 대비한 지출 구조의 안정성, 건강관리, 관계망 유지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행복한 노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내가 혼자 감당하겠다는 결심만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한 노년세대 지원 제도를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우리 삶에 맞게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국내에서는 정부가 노년층 1천만 시대를 맞아 연도별로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기존 연간 약 1000세대에서 3000세대로 확대하고 노인복지관 급식 제공 일수를 늘려 시장 복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지역사회 복지 커뮤니티 서비스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 민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령층이 집 근처에서도 안전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연령 친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미 고령화 대응을 위해 지역 통합 돌봄 형태로 2019년부터 여러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향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내 정책들은 생활비 절감, 건강유지, 사회적 참여 같은 노후 준비의 핵심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소득의 약 3분의 2가 공적연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노후의 소득 기반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뒤에도 여전히 활동을 유지하며 사회 참여를 이어가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완전 은퇴보다 적정 수입 확보와 사회 참여, 유지 모델이 잘 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지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 서비스인 무료 건강검진, 경로당 문화활동, 노인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 둘째, 생활비 구조를 점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인 주거비, 식사보조, 교통비 할인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 셋째, 건강관리와 사회활동 계획을 세워 지역복지센터, 노인일자리센터, 자원봉사 플랫폼 등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 넷째, 해외처럼 퇴직 후에도 일부 활동을 유지하는 모델을 생각해보는 것. 즉,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일정한 활동과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생활 속에 천천히 적용해 나간다면 앞서 본 두 사례처럼 매달 70만 원으로도 여유로운 노후, 혹은 반대로 대부분을 준비하지 못해 힘겨운 노후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우려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궤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도도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고 우리 자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의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밝은 손목시계를 풀어놓듯 그는 욕심을 내려놓았다. 텅 빈 손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비어있는 마음엔 여유가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10억을 쥐고도 외로웠고 누군가는 70만 원으로 웃고 있었다. 행복은 금액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쪽엔 퇴직 후 불안과 허무 속에 무너진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인생을 끌어가는가? 내가 돈을 이끌어가는가? 앞선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일은 사라졌고 관계도 끊겼습니다. 통장에 남은 숫자는 그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차가웠습니다. 반면 박상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생의 속도를 줄였고 욕심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퇴직금 대신 시간을 모았고 명품 대신 사람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매일 아침 창문 너머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였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 정말 쉽지 않죠. 불가능 오르고 연금은 부족하고 자식은 재살기 바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교 하나를 버릴 수 있다면, 쓸데없는 소비 대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첫날입니다. 생각해보면 돈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도 결국 돈을 대하는 마음이죠. 남들은 은퇴 후 창업을 택했지만 박상우 씨는 일 대신 의미를 택했습니다. 그는 돈보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웃을 날이 남아있고 아직 사랑할 사람도 남아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만 덜 쓰고 조금만 더 나누고 조금만 더 자신을 아껴보세요. 그게 바로 덜어내는 부자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말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라 마음을 잃어서 불행했던 거야. 박상우 씨는 70만 원으로 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써도 괜찮아요. 다만 행복만큼은 주지 마세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고백을 이어갈 때입니다. 돈에 쫓기지 않고 사람에게 지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때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해주는 따뜻한 웃음, 손을 잡아준 순간,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뿐일 겁니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께 이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감사합니다라는 한 줄을 남기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덜 가지는 만큼 더 채워지는 인생, 덜 쓰는 만큼 더 풍요로운 하루,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미소가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은 따뜻하게 덮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괜찮다, 오늘도 충분하다, 그 말이 오늘 당신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